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임금을 위함이 아닙니다. 임금과 사대부가 청을 섬기든 명을 섬기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 같은 놈들이야 그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 겨울을 배를 골지 않고 날 수 있는 세상을 꿈꿀 뿐입니다. 조선인들은 글을 읽는 자들이라 답답하리 많지 명분을 중시하는 자들입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한산성을 발굴하고 있는 호우 시절. 이 영화와 남한산성은 주연급 배우만이 아니라 조연들의 연기와 캐릭터도 대단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작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모든 씬이 다 안정적이고 동시에 인상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날쇠라는 고수 씨가 연기한 캐릭터와 또 조우진 씨가 연기한 정명수라는 캐릭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지는데, 일단 이 날쇠라는 인물, 고수 씨가 연기한 아주 잘생긴 캐릭터인데 너무 잘생겼어. 어떤 대장장이가. 인물인가요? 이 고수가 가장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미남이라고 생각하는 아 맞아요. 진짜 그런 것 배우잖아요. 같아요. 네. 정말 잘생겨. 요새는 근데 좀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작품을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정말 고비드라고 막 불렸었죠. 맞아요. 네. 다비드 네. 같은 느낌으로 그런 아주 잘생긴 서구형 미남의 대장장이가 네. 날쇠라는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날씨의 비중은 사실 김훈의 원작 소설 남한산성 네. 책보다도 맞아요. 영화에서 훨씬 극대화돼요. 굉장히 핵심적인 네. 그 느낌이죠. 약간 치트키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모든 그 능력이 다 뛰어나요. 그래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네. 김윤석의 신복이 되는데. 일종의 먼치캔 같은 맞아요. 캐릭터죠. 대장장이 날쇠는 네. 상황에 반응하는 이제 날쇠의 동생이죠. 뭐 칠복이나 네. 일반 백성과 달리 음,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의 원칙을 지키는 자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저희가 읽기도 했지만 네. 주상 전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전하와 사대부들이 청을 섬기든 명을 섬기든 자신과는 관계없다. 그렇죠. 다만 그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 겨울에 배골지 않고 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한산성의 주민들 입장에서 좀 보면 네. 주민들이라고 하면 좀 백성들 입장에서 입장에서 보면 네. 조선이라는 왕조가 맥을 잇기 위해서 남한산성에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실제 그곳에서 살던 사람한테 날벼락이에요. 원래 여긴 전쟁 안 나도 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쟁 났어. 맞아요. 먹지도 못해. 동상 다 걸려. 다 뜯어가 막. 네. 국가의 방향과 개인의 삶의 질이 늘 일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사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날쇠를 통해서. 맞아요. 날쇠와 백성들을 통해서. 영화 마지막에 임금이 이제 출성을 하잖아요. 네. 3개 구호들에 네. 하려고. 근데 그때 나루라는 그 여자 꼬마 캐릭터가 캐릭터. 꼬마가 묻습니다. 왜 우냐고. 왜 이렇게 우냐고 물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왜 이렇게 울어요? 날쇠가 대답해요. 임금께서 집으로 돌아가신다 하니 기뻐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물론 이 장면은 사실 영화적에서 나타날 때는 청에 굴복해야만 하는 아픔을 드러낸 모습이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는 네.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거기 살던 백성들은 이제 다시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임금이 가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회복해요. 네. 그런 어떤 민초에 아무리 좋은 생각과 훌륭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네. 핍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백성의 모습, 힘없는 백성의 모습을 사실 날씨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정말 먼치키큰 같은 능력을 갖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정에 있는 웬만한 신하들보다도 더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또 신체적인 능력도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조선시대 특유의 그 양반 중심의 제도만 없었다면 저는 천하를 호령했을 인물로 보여졌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날쇠라는 인간의 어떤 한 비극은 조선이라는 나라와 이 신분제에서 비롯되는 거고, 지금도 사실 이 인도에서 보면 인도가 아직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인식이 남아 있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이제 대중문화 영화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이 카스트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어떤 울분 같은 게 느껴져요. 훨씬 더 능력이 그쵸. 뛰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정말 이제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최근에 뭐 넷플릭스의 화이트 타이거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 정말 거의 그건 울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맞아요. 의지까지도 느껴지는데,
날세라는 인물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도 비슷한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음.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네. 그렇게 그 한계를 보여주지만 음. 그러나 체제를 전복시키진 않아요. 굉장히 또 되게 유교적 관점에서 관점의 캐릭터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도의 실력이면 사실 얼마든지 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전혀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배신하지도 않아요. 끝 끝까지 절개를 지킵니다. 네. 약속과 신의를 지켜요. 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사실 정명수라는 아, 인물이죠.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정명수라는 인물은 아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날세와는 달리 청으로 그냥 건너가 버린 캐릭터죠.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셨어요? 아 몰랐어요. 저도 정명수? 이거 사실 찾아봤는데 네네. 정명수가 진짜 이완용이더라고요. 아. 조선 역사에서 정명수 같은 놈 하는 게 이제 이완용 같은 놈인 거예요. 이 영화상에서는 네. 노비로 태어나서 음. 조선에 이제 한이 맺힌 캐릭터고 네. 청으로 건너간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 김유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병헌이랑 맞아요. 같이 네. 정명수한테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야 네. 너는 조선 사람 조선 출신이잖아. 출신인데, 너 좀 봐줘. 야 얘기 좀 다리 좀 놔줘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다시는 나를 조선인이라고 부르지 말하지 말라고 네. 입에도 꺼내지 말라고. 맞아요. 그 정도로 혐오감이 강한 인물인데. 그런데 그 아까 제가 강홍립 얘기를 초반에 네네네. 이야기했었는데 중립외교. 네, 중립외교. 역사에서 기록되기로는 강홍립과 함께 포로로 잡혔던 게 정명수였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역관으로 진짜 통역관. 실제로 그저 통역관이 돼서 굉장히 포악한 행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 백성들에겐 오래도록 네. 정명수가 이제 매국노의 상징 그렇구나. 의리 없이 우리를 네. 배반한. 그런 인물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영화적으로만 좀 해석을 해보면 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었던 내용인데 조선인들은 글을 읽는 자들이라 답답하리만치 명분을 중시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대사로 쳐요. 네. 명수라는 인물이 네.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야속해요. 근데 그의 이야기는 좀 되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글은 우리의 표현을 되게 풍성하게 하죠. 네. 하지만 동시에 글 자체에 우리를 가두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글은 명분이 되고 대의가 되지만 네. 아둔한 고집에 이르게도 하는데 사실 그게 조선이란 나라의 한계였던 거죠. 그렇죠. 글에 갇혔던 나라였고 맞아요. 그래서 글을 배우는 것은 사실 문명의 입구에 들어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다만 오히려 그 글이 더 이상 문명화시키지 못하는 한계나 장막이 되는 것도 명수의 말처럼 드러나는 거죠. 그 안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화 중반에 군병들이 이제 막 추위에 얼고 있음을 막 예판 그 김상원이 간해요 왕에게.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대부들은 뭐 군병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야 군인이 원래 힘든 거 춥고 힘든 거 외로운 거지 뭘 그걸 뭘 도와줘. 맞아요. 말이 더 이렇단 중요한 소리가 거야 차라리. 맞아요. 근데 이 사대부들의 이야기는 당위에 근거한 판단이 얼마나 얼척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저한테 옛날에 그 눈 얼마나 치웠냐고 진도율. 네. 70%. 100대 위. 그래서 네. 근데 글은 온갖 당위를 허물기도 하지만 당위를 막 구축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온갖 변명을 하지만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네. 과연 우리는 날쌔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을까? 명수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것도. 이 부분도 사실 고민하게 돼요. 야, 김상원, 최명길만큼. 맞아요. 김상원, 최명길만큼이나 선택에 있어서 어려운 인물이 선택이고 무엇이 지혜로울까? 우리가 과연 날세를 옹호하고 명수를 그냥 가볍게 비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임진왜란 이후에도 네. 그 많은 기술자들이 이제 일본에 잡혀갔다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죠. 아, 그쵸. 그냥 일본에 남았다고 해요. 맞아. 거기 일본 조선으로 돌아가 봐야 우리 다시 노비인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야 그런 맥락을 모르니까 우리를 그냥 기술자라도 취급해주고 적어도 배는 부르고 살 수 있잖아. 근데 조선으로 돌아가 봐야 다시 노비인데 우리가 왜 가 안 갈래? 라고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직공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그쵸. 일종의 이제 물론 이제 정명수는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더 야속하게 네. 막 더 이제 조선한테 더 막 괴롭히기까지 악랄하게 했었던 했지만, 그런 인물이지만 그런 스탠스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정명수라는 인물도 본인이 노비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서름이 맞아요. 많았겠어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복수 같은 느낌으로 접근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이해 못할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아까 이완용 말씀하셨지만 또 사실 이완용이랑 정명수랑 비교하면 또 정명수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완용은 그나마 이완용도 어마어마한 이제 조금 늦게 과거에 붙긴 했지만 유학자였고 그렇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뭐 진짜 수재였죠 정말. 근데 그다음에 줄 잘 타가지고 이제 출세도 하고 의외로 이완용이 마지막까지 일본말을 쓰지 않습니다. 창씨개명도 하지 맞아요. 않아요. 네. 그리고 영어를 오히려 더 이제 강조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그 시류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일본에 붙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뭐 그런 건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정명수가 감당했었어야 됐던 개인적인 질곡이 훨씬 더 심하죠. 사실 이완용 얘기를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네네네. 우리가 이완용이란 캐릭터가 그러니까 정명수를 보면서도 그리고 최명기를 보면서 약간 겹쳐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완용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네. 이완용 잘못했죠. 네. 친일 매국노 맞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엄청 싫어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저는 아까 뭐 우리가 뭐 인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네. 했었지만 조선 역사의 진짜 암구는 누굴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 해봤죠.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전 고종이라고 저도 고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네. 여기서도 또 우리가 일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 단연 고종이에요. 왜 고종이냐 하면 네. 물론 연산군도 있죠. 근데 네네네. 고종의 선택이 네. 지금의 나한테 너무 영향을 많이 맞아요, 미쳐. 일단 맞아요. 그거야. 야, 너 나랑 생각이 똑같다 이거는 지금. 그리고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을사오적 다 잘못했죠. 음. 신일 매국노들을 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후손들. 네네. 그러나 이게 상당 부분 우리 역사가 고종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고종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신들의 어떤 책임을 더 높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이거 완전 동의해요. 이거. 이게 되게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완용은 마지막까지 고종한테 되게 잘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렇죠. 고종한테만큼은 이 사람은 충성을 지켰어요. 네. 조선이란 나라의 충성을 지킨 게 아니라 고종한테만큼 이 사람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고종이 사실 나중에 죽는 과정이 뭐 고종도 암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바로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완용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있어서 이완용을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건 디폴트 값은 당연한데 우리가 고종에 대해서 맞아요. 우리 역사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더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왕이 응당했어야 하는 책임을 저는 고종이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런 아관파천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 아관파천이 정말 역사의 기로였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아관파천을 그 디렉팅 한 게 이완용 그 세력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뭐 사실 그리고 뭐 네네. 동학농민운동인데 이것도 사실 너무 우리 오늘 깊이 들어갔나? 네. 뭐 나중에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 네. 그게 뭐 수도 서울을 둘러쌌습니까? 한양을? 전혀 아니에요. 맞아요. 역사의 교훈이 이미 그때 1890년대에도 네. 이미 외세를 끌어들여서는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정도 수준의 학자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청과 일본을 그 자국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네. 심지어 왕을 거역한 것도 아닌데도 그거를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우리 조선 땅에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저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사실 이거는 쉴드가 불가한 내용 아닐까? 네,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고종이라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애잔함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게 있는데 그 나라의 그게 참 슬프다 마지막이. 그래서 그 망국의 리더였기 때문에 네. 했지만 사실 그분이 보여준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 되게 아쉬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왕들은 사실 저의 생활에 밀접한 역할을 이제 그쵸. 영향을 너무 미치지 멀게 않는 것 느껴지죠. 같은데 그 고종의 선택은 사실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맞아요. 네. 저는 뭐 이완용이 욕을 먹는 것처럼 고종 역시도 좀 객관적으로 더 드러나야 한다.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만만치 않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성황후라는 말을 해주는 것도 좀 아까워요. 그리고 네. 그런 드라마들이 제작되는 거 옳지 않다라고 뮤지컬,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뮤지컬 드라마. 의외로 조선 말기에 대한 관점이 우리 사실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데 그래도 현대사 그쵸. 조선 말기에 대한 그 관점이 좀 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해서 아주 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색다른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